누군가 그랬다.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름만큼의 인생을 산다고.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과자 박스를 나르고 테이프 붙이며 살던 내 앞에 어느 날 아주 평범하게 웃는 한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그 여자는 참 이상했다. 부잣집 사모님처럼 생겼는데 일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9시. 언제나처럼 마트 문이 열리고 나는 동료랑 과자 코너 정리에 열중하고 있었다. 비닐 테이프는 줄줄 풀리고 상품은 산처럼 쌓여가고 허리는 벌써 뻐근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 동료가 있어서다. 언니, 저기 바코드 좀 꺼내줘요. 어이구, 오늘도 명령하시네. 우리는 자주 티격태격했다. 그러다 웃었다. 자매처럼. 그날도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이게 꿈꾸던 직업이에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손님 하나가 동료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아, 진짜. 사람을 무슨 먼지 취급도 아니고. 내 동료는 나보다 2살 어린 36살. 아들 둘을 혼자 키우며 사는 여자였다. 이깟 일로 돈 몇 푼이나 벌어요? 아이 참, 그 말은 분명 우리 둘 다에게 향한 거였다. 아니, 이마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날아든 조롱이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을 열까 말까 갈팡질팡했는데 그 동료가 진짜 쿨하게 웃었다. 돈 때문에 일하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는 왜 일하겠어요? 저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근데 요즘요? 퇴근할 때 이거 진짜 다 팔고 갑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요, 사람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만한 직업 또 어딨어요? 사는 재미, 일하는 맛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손님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말없이 자리를 떴다. 남은 건 정적 그리고 웃음기 머금은 그녀의 미소뿐이었다. 언니, 우리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 어디서 그런 멋있는 말 배웠냐? 살다 보니까요. 웃으면서 사는 게 제일 비싼 거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되었다. 몇 달 뒤, 우연히 알게 됐다. 그 동료 사실은 부잣집 사모님이었다는 걸. 마트 일은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한 어떤 삶의 고집 같은 거였다. 일하면서 사람한테 배워요. 나는 그게 좋아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그리고 나도 어느 날부터인가 내 일이 부끄럽지 않아졌다. 요즘요? 즐겁게 일해요. 왜냐면요, 노동의 값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내 안에 뿌리 내린 날부터 나는 참 괜찮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평소처럼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동료가 갑자기 핸드백을 열더니 낯선 열쇠 꾸러미를 내게 건넸다. 이거 맡아줄래요? 응. 이게 뭐야? 우리 집 열쇠예요. 오늘 퇴근하고 잠깐 들르실래요? 나는 당황했다. 그 사람 집은 아무도 모른다. 마트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단 한 번도 누구를 초대하거나 주소를 공개한 적이 없었으니까.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늘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괜히 묘했다. 마치 마지막 부탁처럼. 퇴근 후 나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를 내비에 찍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그 중에서도 고급 빌라가 즐비한 골목이었다. 에이, 설마 잘못 찍은 거 아냐? 차를 세우고 나서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2번이나 손을 내렸다. 우리 분명 커피 마시던 사이였는데 이건 좀 다르잖아. 하지만 문은 먼저 열렸다. 오셨어요? 그녀였다. 그런데 옷차림이 달랐다. 항상 마트 유니폼에 쫀쫀한 머리끈을 하고 있던 그녀는 고운 샤틴 블라우스에 파스텔 톤 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풀려 있었고 화장도 살짝. 집도 상상 이상이었다. 고급 샹들리에 아래 피아노가 놓여 있고 벽면에는 화가 이름이 새겨진 진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진짜 여기 살아? 네, 여긴 제 집 맞아요. 나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더니 커다란 앨범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앨범 속 첫 장엔 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5호건설 대표이사 별세유 가족 장녀 김소연 외 한 명 김소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아빠 돌아가신 날이에요. 사진 속 장례식장에서 단정하게 고개를 숙인 여자. 분명 지금 내 앞에 앉은 그녀였다.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친구들 다 가졌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땐 참 무서운 분이셨어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달라졌고요. 저요, 마트에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사람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저한텐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일보다 과자 진열대에서 아이가 웃으며 이거 사주세요 하는 순간이 훨씬 소중해요. 그녀는 앨범을 덮었다. 그래서 오늘 언니한테 초대한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언니가 처음이었거든요. 집을 나서며 나는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다. 질투? 존경? 부끄러움? 아니, 그냥 감동. 그녀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쌓아 올린 진짜 용기였다. 마트에서 웃으며 사람을 대하던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돌아가는 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 왜 그렇게 웃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마트에서 다시 마주쳤고 평소처럼 인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달랐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같이 일하는 동료로만 볼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그녀가 화장실로 향하자 나는 무심한 척 그녀의 자리를 바라봤다. 작은 가방, 물통, 손 소독제, 그리고 투명한 매니큐어가 살짝 벗겨진 손톱. 그 손톱 사이에 끼어 있는 건 부의 자네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군 생존이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그날 퇴근길. 마트 주차장 끝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언니 이거요. 뭔데? 그냥. 그날 우리 집 와줬잖아요. 고마워서. 쇼핑백 안엔 작은 수첩 하나와 사탕이 몇 개 들어 있었다. 그런데 수첩 뒷면에 적힌 문구를 보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삶은 가격표가 붙은 게 아니야. 누가 뭐라든 내가 값 매긴 만큼 빛나는 거지. 그녀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마트 일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 알게 해준 게 언니라서 더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뭔가 해장해야 할 감정 같은 게 있었다. 된장국보다 짠 현실이 밥 위에 올라오고 삶의 무게가 고추기름처럼 퍼졌다. 소연아. 네. 솔직히 처음엔 너 좀 이상했어. 왜 그런 환경에 살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어서.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아. 그녀는 밥을 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언니 저도 그랬어요. 나를 부잣집 딸로만 보던 사람들이랑은 달리 언니는 날 그냥 사람으로 봐줘서 좋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뻔했지만 난 괜히 물컵을 들었다. 야, 국물 맛있다. 여기 자주 오자. 저도 그 말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앉아 밥을 먹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작은 사건이 생겼다.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단골 손님이 동료에게 소리를 질렀다.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상류사회 행사장이 아니라서 실망하셨나 봐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근데요, 그녀가 나를 슬쩍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가 감당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만 보고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손님은 얼굴이 굳더니 조용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를. 그리고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근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문득 그녀보다 먼저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대로 그녀는 이미 매대 앞에 있었다. 웬걸 오히려 그녀가 나보다 더 빨랐다. 또 졌다. 응? 아냐, 나 혼자 진 거야. 이기고 싶었는데.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싸움은 지는 쪽이 훨씬 따뜻해요. 언니 덕분에 하루 시작이 좋아요. 오전 11시. 마트 반찬 코너에 진열된 단무지를 놓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언니, 흔히 정육 조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갑자기 소리쳤다. 누가 또 단무지 반찬 저렇게 놨어? 보기 안 좋잖아. 누가 진열했어? 다들 눈치를 봤다. 그 단무지는 내가 정리한 거였다. 죄송해요, 제가 했어요. 하 몇 년을 일해도 이게 안 돼? 단무지는 얇게 흩뿌려서 포개야지. 주황 덩어리처럼 붙여놓으면 손님이 손 안 대. 나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연이었다. 뭐라고?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예뻤는데요. 햇빛 드는 창가 같았어요. 단무지도 꽃잎처럼 쌓이면 손님이 먼저 웃어요. 정육 언니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봤다. 조용한 순간 그녀는 덧붙였다. 사람도 그래요. 포개지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때론 더 따뜻해요. 정육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점심시간 소연은 단무지 곁에 손글씨 메모를 남겼다. 오늘의 반찬 진열은 봄날 창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 뻔했다. 진짜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다. 퇴근길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아, 나도 너처럼 일하고 싶다. 언니는 이미 그래요. 아냐, 난 눈치부터 봐. 먼저 미안하다 하고 뒷말 없게 만들고 그게 익숙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익숙하단 건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로 바뀌고 싶다고 생각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손으로 쌓아 올리는 내 하루가 부끄럽지 않게. 그 주 금요일. 마트는 조금 특별했다. 평소보다 인파가 많았고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소연은 늘 하던 대로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인형 과자를 추천하고 있었다. 이건요, 딸기 맛인데 부드러워서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우리 애도 이거만 보면 하다 말고 그녀는 말을 흐렸다. 우리 애라니. 왜 저 말을 했지?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언니 혹시 시간 돼요? 응, 왜? 잠깐 들러볼 데가 있어서요. 같이 가주실래요?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다. 버스를 타고 골목 몇 개를 지났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여기 저희 엄마 사시던 집이에요. 살던? 과거형이네. 그녀는 담장에 기대어 앉았다. 엄마는 제가 8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일만 하던 분이셨거든요. 엄마는 늘 외로워하셨고요. 하루는 말없이 사라지셨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근데 이상하죠?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봤어? 수소문했죠. 근데 기록에 없대요. 주민번호도 전화도. 완전 증발한 사람처럼.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이건 엄마 흔적을 쫓던 중에 찾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상해서. 혹시 언니가 봐줄 수 있나 해서 나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레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오래된 병원 기록 사본, 사진 한 장, 그리고 낯익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박소희 개명 전 김소연.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잠깐, 네가 박소희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언니 알죠? 알고 말고였다. 내 오빠가 오래전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 우리 가족이 펄쩍 뛰며 반대했던 그 이름. 순간 모든 게 뒤엉켰다. 오빠가 내 이름 말한 적 있어. 근데 왜 이름을 바꾼 거야? 소연 아니 박소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우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날 버린 그날, 아빠가 날 때리던 그날 그 이름을 버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불러준 이름이라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가슴 한켠이 묘하게 시렸다. 이름 하나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린 매번 새로 태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에 남겨진 감정이 있다면 어쩌면 다시 불러줘야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이번 주말 시간 되지? 왜요? 내 오빠 결혼식이잖아. 내가 차 끌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퍼즐이 한꺼번에 흩어졌다. 오빠가 결혼한다고요? 너 또 모르는 척이냐? 이번엔 진짜 좋은 여자래. 집안도 좋고 성격도 반듯하고. 지난번 걔랑은 아예 다르대. 지난번 걔 그녀를 말하는 거였다. 소연 아니 박소희.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실 그녀가 알면 어떻게 될까? 결혼식 당일. 하객으로 앉아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전혀 차분해지지 않았다. 슬쩍 일어나 신부 대기실 쪽을 향해 걸었다. 그 순간 언니.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소연아? 그녀는 낯익은 하늘색 셔츠에 평소처럼 단정한 단발머리였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했다. 여기 어떻게 나도 묻고 싶어요. 언니는 왜 여기에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못했다. 내 오빠 결혼식이야. 그녀가 웃었다. 그래요? 하참. 인생 이렇게 되네. 혹시 알고 있었어? 모를 리가 없죠. 제 이름 박소희였다는 거 오빠는 아직 몰라요. 아니, 잊었을지도. 그녀는 털썩벽에 기대 앉았다. 언니, 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오빠가 떠나도 이름을 버려도.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알겠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다. 뭐가?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었구나. 말끝에 떨림이 있었다. 그날 결혼 깨졌던 것도 다 알아요. 언니네 가족이 반대했던 거. 집안이 그렇다며. 엄마 버린 애랑 결혼은 안 된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 그런 말이 우리 집 식탁 위에 오르내렸었다. 식장 안에서 웨딩마치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갈게요. 그 사람이 웃는 거 괜찮게 지켜보고 가고 싶었어요. 소연아, 너 언니.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고마웠어요. 내 이름 기억해줘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누군가 아주 조용히 우는 것 같았다. 결혼식이 있던 그날 이후 소연은 마트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몸살인 줄 알았다. 다음엔 조퇴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엔 그만둔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선 그 어떤 얘기도 없었다. 단순 병가. 병원 진단서도 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어떤 날도 늦지 않았고 아픈 날에도 짧게라도 얼굴은 비쳤다. 그래서 무서웠다. 그녀가 진짜 사라진 건 아닐까 해서.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오빠였다. 너 그날 신부 대기실 앞에 누구랑 있었어? 심장이 철렁했다. 왜? 그 사람 박소희 맞지? 기억했네.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게 알아봤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하게? 이미 다 끝난 일이었잖아.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그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다. 오빠 무슨 소리야? 소희 없어졌어. 병원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걔 마지막으로 날 찾아왔었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게 언제야? 어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는데 말도 못 붙였어. 그냥 차 안에 있더라고. 차에 있었어? 왜? 손에 상자 같은 걸 들고 있었어. 그리고 울고 있더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뭔가를 정리하려 했던 거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곧장 소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벨을 누르고 또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혹시 몰라 예전에 그녀가 맡겼던 열쇠를 꺼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거실 한가운데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다. 언니에게 흰 종이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쁜 손수건에 쌓인 액자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해줘요. 도망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언젠가 진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언니 덕분에 나 많이 웃었어요. 정말로. 소연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그녀는 분명 어딘가로 떠났다. 하지만 어디인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나만 남겨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선 다시 그 이름이 울렸다. 소연아 아니 박소희.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연이 남긴 상자를 수십 번 열고 또 닫았다. 그 안에 담긴 손수건 하나하나, 사진 속 웃는 얼굴 그 모든 게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말했다. 제자리를 찾으러 간다고. 근데 도대체 그게 어디란 말인가?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마트를 그만뒀다. 매대 앞에 선 내 모습이 허무했기 때문이다. 거기엔 소연이 없었다. 그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엔 내가 더 이상 설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소연이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쳤다. 진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문장 밑에 희미하게 번져 있던 무늬. 물처럼 흐릿한 도장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해숙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이해숙?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훅 올라왔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더라? 맞다. 그때 소연이 내게 보여줬던 봉투. 그 안에 있던 병원 기록에도 개명 전 이름 이해숙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다. 과거 이름으로 등록된 인물 이해숙.
접근은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트에서 일하며 쌓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럴 때 힘을 발휘했다. 이해숙이라는 분 혹시 최근에 전입신고 같은 거 하신 기록 있을까요? 공무원 언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에 이름 바꾸고 새 주소로 등록되긴 했어. 근데 이게 네가 찾는 사람 맞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가는 건 안 되고 이쪽에 민원 접수하고 정식 절차 밟아서 연락 취해볼 수는 있어. 나는 민원서를 쓰며 손이 떨렸다.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이해숙이라는 과거 이름으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 한 건 맞았다. 며칠 뒤 시청에서 전화가 왔다. 접수하신 분 이해숙 씨 쪽에서 응답이 왔어요. 서면 전달은 거부했지만 구두 연락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어려우시다네요. 따로 연락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문자가 왔다. 한남동 언덕길 오래된 찻집 사계. 오후 3시. 이해숙 이름만 봐도 손이 떨렸다. 그녀가 맞을까? 혹시 엄마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는 아닐까? 혹은 전혀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로 끝까지 가보겠다고. 한남동 언덕길. 돌계단을 따라 오르자 오래된 찻집 간판이 보였다. 사계 작은 나무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향과 함께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노인이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창가엔 나무 의자 2개가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가디건을 걸친 중년 여성. 내가 알던 소연 박소희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찾아왔네. 이해숙 씨 맞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네가 찾는 소연이는 아니야. 그럼 누구세요?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소연이의 친엄마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친엄마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소연이는 11살 때 나를 떠났어. 아니, 내가 떠났지. 왜요? 미안했어.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난 그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못했어. 술에 찌든 남편 밑에서 매일이 전쟁이었거든.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도망쳤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날 밤 혼자 나왔어. 그 후로 한 번도 아니 몇 번은 몰래 찾아갔지.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애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더라. 이름도 바꾼 채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말 안 하셨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또 흔들고 싶지 않았어. 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소연이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타난 그날 소연이는 알았어. 나라는 걸? 눈빛이 말하더라. 그럼 지금 소연이는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거였어. 이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시 나를 찾으러 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 진짜 강한 애예요. 나보다 100배는 강하지. 찻집 창문 너머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약 소연이가 다시 나타나면 응, 꼭 좀 전해주세요. 뭐라고? 기다리는 사람 여전히 있다고요. 봄이 다가왔다. 마트 일을 그만두고 2달이 흘렀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매대를 정리하던 습관이 남아 손부터 허공을 더듬었다. 나는 어느새 마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육 언니의 툴툴대는 소리, 소연이 과자 추천하며 웃던 얼굴,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쯤 마시던 자판기 밀크커피까지. 그러다 문득 나는 다시 그 찻집 사계로 향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 같았다. 혹은 무언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찻집은 그대로였다. 늙은 주인은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창가 자리엔 그날 그녀가 앉았던 자리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무작정 그 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리고 카운터로 향해 커피를 주문하려던 찰나 주인 할아버지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놓고 갔어. 혹시 네가 올지도 모른다더군.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봉투에는 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꺼냈다. 언니. 그날 찻집에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오래전 떠나보냈던 이름도 같이요. 사실 그날 이후 어디론가 떠나려고 했어요. 멀리, 아주 멀리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언니 얼굴이 떠올라서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요. 언니가 내 이름을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난 참 많이 위로받았어요. 아직 용서는 못했지만 언젠간 꼭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나도 잘 살아. 라고. 그때까지 부디 언니도 잘 지내요. 언젠가 봄날에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소연드림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순간에 가장 사람다워진다는 걸.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나를 지탱해준다는 것도.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름 하나, 미소 하나. 그거면 충분히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이제야 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